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입니다. 저자 박진서, 출판사 해다 출판사.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2.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를 예측하지 못할까? 한국 경제를 모르는 한국의 경제학자들. 2008년 10월 2일 조선일보 주필 강석천은 그 많던 경제학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그로 인한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시작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석천 주필의 펜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칼럼의 문제의식은 명료합니다. 전문가라면 깜깜한 밤길을 걷는 국민의 발밑을 밝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를 불길한 소식을 물어나르는 까마귀로 표현했습니다. 1997년 까마귀의 울음소리에 달러빚 이자가 몇억 달러씩 치솟던 IMF 겨울의 악몽이 그가 이 회사들을 불길함의 상징인 까마귀로 부른 이유였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국가 신용도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렸으니 그렇게 부를 만도 하죠. 곧바로 그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태평양 너머까지 훤히 내다보는 눈 밝은 까마귀들이 바로 코앞에서 메릴 린치, 리먼 브라더스 같은 제 피부치들이 주저앉을 땐 왜 졸고만 있었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강석천 주필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울컥함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대 초반 1997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이어졌던 IMF 탁치는 저의 젊고 푸른 날을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0대 초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폭풍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자본의 희몰이 속에서 30대의 저는 형과 선배들을 잃어버렸고 40대의 저는 동료와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 우린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이 엄습해 올 때 우린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강석천 주필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경제학을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는 무기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무장시켜왔던 경제학자를 그는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주필은 경제학자들에게 용기를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을 두려워 말고 경제학자 본연의 임무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대상은 바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현실 속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야말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닌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머리와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주요 대학의 이른바 인류 경제학자의 연구일수록 외국 학술지를 지향해 한국 경제의 현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학계는 대부분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외국 학술지 기재를 지향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핍돼 있고 학문 재생산 능력도 상실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경제학은 관료나 기업들과 진정으로 대화하지 못하며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로 자처하기 힘들다. 경제학자들에게는 몹시 유관스러운 노릇이겠지만 위의 내용은 한국 경제학계와 학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동업자의 주장 중 일부입니다. 한국 경제의 담론이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 충격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주류 경제학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경제학의 하청업체일지도 모릅니다. 안쓰럽게도 한국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강석천 주필의 믿음이라는 투자는 사기로 드러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런 주장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 주인공은 연세대 경제학자 홍훈 교수입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07년 개최된 학술대회 민주화 이후 20년 한국경제와 경제학에서 발표된 이 논문의 제목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변화와 한국학계의 수용입니다. 비록 저는 논문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 발표가 한국 경제학계의 작은 파문 이상의 무언가를 일으켰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발표한 후 홍은 교수가 겪었을 순환과 학계의 비주류로서 느꼈을 소외감을 저는 그저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홍훈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국 현실을 말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학계의 중심에 있거나 이런 내용이 연구나 교육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경제학 연구와 교육이 한국 경제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학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더욱 적다. 그 많던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2008년 조선일보 주필 강석천의 문제의식과 질문에 대해 학계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경제학자들, 소위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보다 1년 전인 2007년 한 학술대회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그들의 문제의식과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천, 민주화 이후 20년, 한국사회경제학회 20년, 전환시대, 한국진보경제학의 길, 박만섭, 비주류 경제학, 해외 동향과 국내 연구, 안현효,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론의 정치경제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한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 소득 분배에 관한 논의, 노동 문제, 부동산 문제, 농업과 농촌에 관한 고민 등이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이 논문들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릴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다룬 주제들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주류 경제학자들 내 시선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인간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현란한 도표와 그래프, 수치 등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주류 경제학의 화려함과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의 비루한 모두를 경험한 저로서는 그들이 단지 비주류라는 것만으로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안을 쫓아내며 언젠가는 경제학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학술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는 관심과 시선의 방향입니다. 어쩌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균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금껏 소외되어 왔던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만나 현실의 경제 문제에 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저만의 바람일까요? 이제부터라도 언론들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위해 경제 발전과 성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 라는 주류의 주장과 함께 먹거리가 더 넉넉해져도 그 넉넉함을
서툴게 나누면 부족한 먹거리를 골고루 나눌 때보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비주류의 목소리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 TV 방송이나 조선일보 지면에서 학계 중심에 있는 경제학자와 그렇지 못한 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외돼 있던 비주류 경제학자들을 불러내고 그들의 주장을 듣고자 할 때 비로소 그 많던 경제학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한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경제학과 경제학자들 또한 깜깜한 밤길을 걷는 국민의 발밑을 밝혀 주어야 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영국에서 태어나 공리주의 대부가 된 제러미 벤담은 어릴 적부터 법률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3살 때 역사책을 읽었고 5살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깨우쳤으며 15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 후 인도 동부 벵골 지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아마르티아 센이 태어났습니다. 9살 때 그는 학교 교정에서 굶주림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창란 상태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센은 여전히 그 충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시대와 사람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19세기의 벤담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정을 거닐며 공리주의에 대한 믿음을 세운 것과 20세기에 아마르티아 센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한 것 모두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는 개인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센은 공리주의를 합리적 바보라고 비판하며 경제의 영역의 철학과 윤리를 다시 호출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동안 경제학에서 정의했던 빈곤은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소득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빈곤은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잠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을 빈곤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빈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난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학교에 갈 수 없고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빈곤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공정성 같은 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 위기 또한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다는 표현처럼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부터 희생시키지요. 라는 센의 말은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센은 1999년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강연에서 한국을 언급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를 동반한 경제 성장을 실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IMF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공정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위기가 엄습했을 때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에 의한 적절한 보호 시스템도 없었고 돌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보장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석학으로서의
탁월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로 자살률만 살펴봐도 이러한 센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았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엔 40%나 증가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 문제와 고통을 숨기는 주범 중 하나로 센은 GDP를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센이 생각하는 경제학은 한 국가가 연간 생산한 가치의 총액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은 GDP 대신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안에서도 빈곤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빈곤과 불평등을 건조한 수식 모형으로 풀어낸 센 지수입니다. 센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계산되며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센 지수를 활용해 한국 사회를 분석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도 센 지수가 주류 경제학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나마 유의미한 자료로 지난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한국의 빈곤 동향과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센 지수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의 센 지수 변화 추이는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의 관점에서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급격한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절대 빈곤의 관점에서 1996년 0.0107로 매우 낮았던 센 지수가 2003년에는 0.0467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대 빈곤의 관점에서도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각각 1996년에 0.0197, 0.0353, 0.0567에서 2003년에는 0.0558, 0.0816, 0.1115로 2배 가까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처분 소득 기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수라는 차가운 단어는 추상과 공허로 뒤덮인 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은 숫자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센은 빈곤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니 계수를 기반으로 상대 빈곤을 수치화할 수 있게 수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상대 빈곤의 문제를 수치화함으로써 GDP가 감추고 있던 계층 간 격차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현실의 옷을 숫자에 입혔습니다. 이 공적 때문인지 빈곤 지수라는 일반 명사 대신 그의 이름을 딴 센 지수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1998년 센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빈곤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된 게 무엇보다 기쁘다 라는 짧은 소감을 언론에 밝힌 그는 이후로도 계속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가슴의 경제학을 추구하며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센은 시장 원리와 더불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통해 빈곤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연구 영역은 정치, 경제, 철학, 젠더, 학문 전반에 걸쳐 있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보내면서도 약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경제학의 중심에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센코노믹스의 시선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학의 빈곤과 불평등, 삶의 질과 행복,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의 주제적 행위까지 반영한 센의 논리가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경제학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인간에게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려는 것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면 결국 경제학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학의 이 기본 원리에 공감한다면 생코노믹스를 더 이상 경제학의 변방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코노믹스를 경제학의 중심에 둔다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자유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다음 영상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